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40대 여성입니다. 주변 지인들이 썰밤을 꼭 들어보라며 여러 차례 추천해줘서 2달 전부터 구독하며 재밌게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묘한 공감과 위로를 느꼈고 어느 순간 저도 제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아 자연스럽게 제 사연을 적어내려가려 합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 존재인지 저는 그 밑바닥을 직접 마주했던 사람입니다. 가감없이 재밌게 적어볼게요.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아빠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엄마는 제가 돌도 되기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사고로 아빠는 한쪽 다리까지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둘뿐인 가족이 되었고 아빠는 정말 정성껏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느낌 없이 자랐습니다. 외로움도 느낄 틈이 없었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다리를 저는 아빠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김드림, 너네 아빠 쩔뚝거리잖아. 우리 아빠가 그러던데 그걸 절름발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넌 절름발이 딸이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던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쳤습니다. 그딴 말 하지 마. 우리 아빠 엄마 지키려고 사고 난 거야. 너희 아빠도 운전하다가 다칠 수 있어. 말 함부로 하지 마. 하지만 그 애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운전도 잘해. 사고 안 나. 절름발이 딸내미야. 너나 조심해. 그 말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이 먼저 나갔죠. 어릴 적 교실에서 저는 그런 식의 싸움을 여러 번 했습니다. 늘 제가 이겼고 상대 친구는 눈탱이 밤탱이에 쌍코피를 흘렸답니다. 아빠를 욕되게 하는 말을 들으면 도저히 참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 결과 아빠는 종종 학교로 불려오셨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불편한 몸으로 천천히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마다 아빠는 제 잘못을 대신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선생님들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야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리마, 친구들이 아빠 흉봤다고 네가 싸운 거니? 응, 아빠를 절름발이라고 놀리잖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런 말 들으면 화날 수 있어. 근데 두리마, 네가 정말 아빠를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네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야? 둘 다야. 기분도 나빴고 아빠한테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싫었어. 아빠는 잠시 절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래, 아빠 마음 알아줘서 고맙다. 우리 딸 속상했겠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주먹으로 해결하면 안 돼.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야. 네가 발끈하면 그걸 보고 더 놀리고 싶어지는 게 아이들 심리야. 그러니까 다음부턴 아무렇지 않은 척 해봐. 아무 반응 없으면 더 이상 안 건드릴 거야. 아빠는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다치신 이후에도 불편한 몸을 감추지 않고 당당히 다니셨고 차별받는 순간에도 허허 웃으며 넘기셨습니다. 저에겐 단 한 번도 분노나 복수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인내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제 자신을 지키고 있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철이 없어서 아빠를 놀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주먹부터 날렸습니다. 그 애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아빠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욕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빠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성격은 온순해졌고 화라는 감정이 제 안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물론 아빠가 학교에 오신 날 몇몇 친구들이 여전히 비웃고 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싸움이 났겠지만 그땐 정말이지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 말들이 귓가를 스쳐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아빠가 그랬듯이 저도 무시하는 법을 배웠던 거죠. 중학교 시절 일진 무리들이 저를 집중적으로 괴롭히려 한 적도 있었어요. 따돌리려는 기색도 분명했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옆에 친구가 없으면 없는 대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이동했죠. 억지로 누구와 어울리려 애쓰지도 않았고 그저 배시시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러자 나중엔 저를 따돌리는 아이도 저를 싫어하는 아이도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웃고 다니던 저를 향한 오해도 편견도 차츰 사라졌던 거죠. 생각해보면 아빠가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 가르침 덕분에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간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릴 때부터 늘 곁에서 보며 자랐거든요. 아빠는 시간이 날 때마다 봉사활동을 다니셨고 그럴 때마다 저를 꼭 데려가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직접 손을 내밀고 지친 환자들의 등을 토닥이던 아빠의 뒷모습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아빠 덕분에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결국 간호사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제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게 되었죠.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 길 위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 있습니다. 아빠가 보여준 삶의 자세,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큰 이유입니다. 환자들에게도 보호자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지금의 일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돌본 환자가 건강을 되찾아 퇴원할 때면 마음 깊숙이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그럴 때마다 이 길을 선택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로서 바쁘게 살던 어느 날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상대는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외과 전문의였고 성품도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조심스레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비밀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007 작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식당에서도 엇갈려 앉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조심하며 몰래 데이트를 이어갔죠. 그렇게 2년 반을 사귀고 어느 날 그이가 조심스레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가장 먼저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아빠,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빠는 특유의 너털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래, 우리 두리미가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얼른 집으로 데려와. 그이를 집으로 데려간 날 아빠는 처음부터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화난 얼굴로 말씀하셨죠. 우리 두리미가 남자 보는 눈이 아주 높네. 이 애비보다 훨씬 훌륭하고 착한 사람을 골랐구나. 두리마, 이런 사윗감 도대체 어디서 찾은 거야? 같은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우리 병원에서 눈 맞은 거야.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김서방이랑 눈이 맞았다는 건 복이다.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청년은 요즘 드물거든. 김서방? 아빠 벌써 사위로 인정하신 거야? 왜 아니겠냐? 이런 남자라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찬성이다. 도림이 네가 시집 간다고 생각하니 아쉽고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은 안 되겠구나. 그날 아빠는 그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든든하고 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어요. 그 다음은 저희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릴 차례였습니다. 그이의 가족은 예비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이 역시 저처럼 어릴 적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예비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앉기도 전에 직업부터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죠. 찬웅 씨랑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그 순간 예비시어머니의 표정이 바로 굳어졌습니다.
입가가 일그러지고 눈빛이 차가워졌죠. 뭐라고? 간호사?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였어? 그리고는 찬웅 씨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찬웅아, 너 같은 병원 선생님이라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란 뜻이었어, 엄마. 야, 간호사가 무슨 선생님이야? 간호사는 그냥 간호사지. 나는 의사 데리고 오는 줄 알고 기대했단 말이야. 이게 뭐야? 배신당한 기분이네.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연신 한숨을 쉬셨습니다. 실망이라기보단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처럼 분노에 가까운 표정을 지으셨죠. 그 표정을 보며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예비 시어머니가 절 노려보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두림씨. 난 의사라고 해서 인사하러 오라고 한 거예요. 간호사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럼 저희 결혼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양심이 있으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아야죠. 어디서 그렇게 뻔뻔하게 의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말을 쉽게 해요? 내 표정 보면 몰라요? 당연히 안 되는 일이에요. 난 아들을 간호사한테 줄 생각 없습니다. 우리 집이 엄청난 재벌도 아닌데 고작 간호사가 감히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내 말 듣고 기분 나쁘든 말든 그건 당신 사정이고요.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 주세요. 처참한 말을 듣고 마치 뛰쳐나오듯 찬웅 씨 집에서 나왔어요. 찬웅 씨,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그만 갈게. 저기 두리마, 그러지 말고. 그이가 제 말을 막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끊었어요. 아니, 우리 안 되는 사이야. 어머님이 저렇게 두 손 들고 반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 결혼은 현실이야. 택시 왔다. 나 갈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택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두리마! 그이는 계속 연락을 해왔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면 찬웅 씨를 마주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불편하게 마주치곤 했죠. 두리마,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아니야, 난 어머님 마음 이해해. 더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 나 환자한테 가봐야 해. 미안. 그렇게 며칠 동안 병원에서 어색하게 부딪히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름쯤 지났을 무렵 찬웅 씨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두림씨? 나야, 찬웅이 엄마. 그땐 내가 너무 흥분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많이 상처받았지? 네? 어머님, 갑자기 왜 연락을 주셨어요? 왜겠니? 결혼 허락하려고 전화했지. 찬웅이랑 같이 집에 다시 와. 네? 갑자기 왜요?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그냥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생각하면 돼.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면 다시 인사하러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찬웅 씨가 절 찾아왔어요. 연신 사과하면서 한 번만 마음을 돌려달라며 두 손을 모아 빌었죠.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눈앞에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좋았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접고 예비 시어머님을 다시 뵈러 갔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저녁 시간에 예비 씨 댁에 찾아갔어요. 예비 시모는 절 보자마자 손을 잡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따뜻한 밥을 한 끼 해주시겠다면서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어찌된 일인지 몰라 일단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님, 잘 먹었습니다. 그래, 우리 새애기가 잘 먹었다고 하니 뿌듯하네. 네? 새애기요? 뭐 어때? 미리 호칭부터 바꾸는 게 이상한가? 내가 말을 놔도 되지?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머님. 저는 어리버리하게 대답을 하고 애인을 바라봤어요. 그이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예비 시모의 심부름을 하러 나가려고 일어섰습니다. 두리마, 엄마가 자기 집에 보내드릴 떡을 맞춰주셨대. 그거 가지러 금방 다녀올 테니까 엄마랑 이야기 나누고 있어. 나 혼자 두고 가겠다고? 알았어, 다녀와. 저는 어렵고 불편한 자리라서 예비 시모와 절 두고 나가지 말라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A는 눈치를 받지 못하고 바로 외출하더군요. 그러자 예비시모와 저 둘이 남게 되었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도리마, 새아가, 너희 집 꽤 산다면서? 네?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부친님께 능력 있는 분이라면서. 내가 아들 친구한테 들은 게 있어. 두림씨 부친이 꽤 돈이 많다고 하던데 성공한 사업가라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평범하세요. 내가 듣기론 보통이 아닌 재력이라던데 겸손하긴. 네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예비시모가 슬쩍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이 결혼 허락하려고 마음먹었어. 아들내미가 하도 난리여서 허락하기로 마음먹었지. 근데 말이야,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우리 아들이 개인 병원 차렸으면 하는데 새애기 네 생각은 어때? 개인 병원이요? 그건 찬웅씨가 선택할 일이죠. 제가 뭐라고 개인 병원 차리라고 결정을 내리겠어요? 그랬더니 예비시모가 답답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더니 제 팔을 슬쩍 만지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네 부친이 우리 아들 병원을 차려줄 수 있냐고 묻는 거야. 그렇게 어렵게 말해야 알아들어? 내가 빙빙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전 좀 어안이 벙벙했어요. 갑자기 새 얘기라 부르면 따뜻하게 대하더니 돌려서 돈 얘기를 꺼내는 그 모습이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아빠도 제가 결혼하는 데 있어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예비시모가 다시 한번 팔을 두드리면서 웃더라고요. 아우 순진하긴. 세상에 조건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어. 어차피 결혼은 현실이야 새애기. 사랑만 가지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이참에 아버님께도 한번 말씀드려봐. 우리 아들 능력은 있지만 자본이 좀 부족하잖아. 두 사람이 같이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 병원 하나 밀어주면 좋지 않겠어? 그 순간 예비시모가 처음 내미는 따뜻한 손길의 속내가 훤히 보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애인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예비시모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며 대답을 강요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해도 후회할 것 같아서 그저 조용히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찬웅씨가 떡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래? 그이는 저희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엄마, 두림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예비시모는 팔짱을 끼고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현실적인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얘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고요? 네 개인 병원 차려줄 수 있냐고 물었어. 그게 그렇게 이상한 말이냐? 그 말을 듣자마자 찬웅씨는 얼굴이 확 붉어지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개인 병원이야? 나 지금 병원에서 일하는 거 만족한다고 했잖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고 좋은데 왜 두림이한테 병원 차려달라는 소리를 해? 엄마 설마 그게 엄마가 결혼을 허락한 이유야? 개인 병원 하나 받는 조건으로 나 장가 보내려고 했던 거야? 예비시모는 눈을 흘기며 대답했어요. 야, 너무 그러지 마. 능력 있는 남자를 데려가는 건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나도 자식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엄마 제발 그만해. 지금 누구 때문에 두림이 얼굴 굳은 거 안 보여? 결혼 허락할 거면 그냥 허락만 해. 괜한 조건 같은 거 붙이지 말고. 알았어. 그렇게 민감하게 굴지 마. 이런 얘기는 원래 어른들끼리 하는 거야. 개인 병원 얘기는 나중에 사돈이랑 따로 할게. 하지 마. 그런 소리 하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엄마가 허락해줬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상견례 날짜 잡을 거야. 그때 아버님 앞에서 쓸데없는 말 나오면 나 엄마 편 안 들어, 진짜로. 예비시모는 입을 삐쭉 내밀며 투덜거렸습니다. 알았다고. 아주 그냥 자식이 엄마한테 이렇게 까칠하게 굴 줄이야.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됐냐? 결혼 허락을 받긴 했지만 마음은 개운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무언가 바라고 있는 눈빛이 느껴졌고 그 잔상이 자꾸 남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찬웅씨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 말은 그냥 흘려들어. 나 진짜 개인 병원 차릴 생각 없어.
지금 이대로 충분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찬웅 씨 어머님은 아닌 것 같던데 표정이 딱 이 결혼은 개인병원을 해줘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 말은 원래 좀 그런 식이야. 말은 세게 해도 결국엔 내 뜻 따라줘. 내가 의대 간다고 했을 때도 법대 가라고 몇 달 난리쳤던 분이야. 결국엔 이긴 사람은 나야. 아무튼 내가 잘 이야기할게. 엄마 입단 속도 확실히 할 테니까 자긴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아직 찜찜한 감정이 다 가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머리가 좀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열흘 뒤 약속한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는 아빠를 모시고 미리 예약해둔 고급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입구부터 대형 외제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실내는 전통 분위기에 호텔급 서비스를 갖춘 으리으리한 장소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곳은 태어나서 처음 와봤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식당 문을 열기 전부터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입구에서 예약 이름을 말하니 직원이 조심스레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한 칸 한 칸 문이 닫힌 룸을 지나 마지막 방에 도착하니 찬웅 씨와 예비 씨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저희 부녀를 보자마자 두 사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를 했고 저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며 아빠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비 씨모의 시선이 아빠의 지팡이를 따라 움직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빠가 천천히 다가가자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놀란 듯 말을 뱉었습니다. 아니 다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그 말에 아빠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그 사돈이 아무것도 모르셨던 모양이군요.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보행장애가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게 생활이 됐죠. 순간 예비 시모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놀람을 넘어 얼굴에선 분명 불쾌함이 스쳤고 입이 바싹 마른 듯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더군요. 사고가 나서 절름발이가 되셨다고요? 세상에, 이걸 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준 거예요? 찬웅이 넌 도대체 왜 말을 안 한 거야? 엄마 왜 그래? 장인어른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찬웅 씨는 황급히 엄마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예비 시모의 불편한 감정은 방 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사실 저와 찬웅 씨는 아빠 다리에 대해 일부러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굳이 먼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불편함이 있는 게 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예비 시모의 반응은 너무 달랐습니다. 예비 시모는 말은 하지 않아도 내내 굳은 표정이었고 고개를 숙인 채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안사돈, 제 다리 보고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충격받았어요. 평범한 집안이라고 들었는데 전혀 아니니까요.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그 순간 제 속이 턱 막혔습니다. 예비 시모의 말투에는 분명히 이 결혼 잘못 짚었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담담하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고를 당하면서 아내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이렇게 된 몸으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딸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돈께 괜히 걱정을 드릴까 싶어서 말이죠. 그러자 예비 시모는 또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래도요, 이런 중요한 건 말했어야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평생을 지팡이 짚고 다니셔야 하는 분인데 이런 걸 숨긴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완전 멘붕 왔어요. 간호사라고 해서 반대하려다가 억지로 허락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아휴. 그 말에 아빠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는 나왔지만 예비 시모는 내내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못했고 밥숟갈을 몇 번 뜯어 말고 수저를 내려놓길 반복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 표정은 억지로 찌그러뜨린 위화감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예비 시모를 바라보면서 점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결혼을 정말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뚜렷하게 떠올랐고 애써 가라앉히던 의심이 이제는 확신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찬홍 씨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조용히 일어서자 예비 시모가 고개를 돌려 아빠를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사돈어른, 다리가 이래서 아니다. 말이 헛나왔네요. 말을 흐리던 예비 시모는 곧바로 말을 돌려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보다 사돈어른, 우리 아들한테 개인 병원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애들 결혼하면 병원 하나 안정적으로 갖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아빠는 허허 웃으시며 차분히 대답했죠. 우리 사위가 원한다면야 못해줄 이유가 없죠. 제가 그 정도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예비 시모의 눈빛이 번쩍 빛나더니 이어서 묻더군요. 정말 그게 맞긴 한 거예요? 괜히 우리 아들 데려가고 싶어서 헛소문 낸 거 아니에요? 재산이 많긴 한 거죠?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내 아들 친구가 했던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고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 어디까지 무례할 수 있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웃으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자세히 얘기를 안 했나 보네요. 저는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 쪽 일을 했습니다. 사고 이후로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운 좋게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잘 돼서 좀 벌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일 운영하고 있고요. 예비 시모는 말꼬리를 잡듯 덧붙였죠. 그러시구나. 다리를 절어도 머리는 참 좋으신가 봐요. 재력이 있다고 하니 그나마 마음이 놓이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걸 억누르느라 목이 다 아프더군요. 아빠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지만 제 눈엔 그게 오히려 더 아프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빠도 자리를 비우겠다며 화장실에 가셨고 룸 안에는 저와 예비시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비시모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뚜리마, 저기 네 친구 말이야. 다리는 저래도 머리는 꽤 좋으신가 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예비시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자꾸 아빠 다리 얘기 꺼내시면서 불편하네 만회하시는 거 듣는 저도 기분 나쁘고 아빠께도 큰 실례예요. 그러자 예비시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나. 다리가 이상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저는 순간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상견례 자리라는 생각이 마지막 자제력을 붙잡아준 셈이죠. 그런데 그 순간 예비시모가 조용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뚜리마, 있잖아. 네 아버지 결혼식엔 안 오시는 게 어떻겠니?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예비시모는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다 알아들었잖아. 왜 자꾸 되묻니? 네 아버지 말이야. 그 다리로 식장에 들어오면 우리 하객들 보기에 체면이 안 서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날은 집에 계시라고 하든지 멀리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고 해. 하객들 앞에서 보기 민망하게 만들지 말자. 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제가 큰 소리를 내려고 막 입을 열려는 찰나 찬홍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움찔하며 말을 삼켰고 예비시모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선을 피해 조용히 물컵을 들었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쉬며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찬홍 씨가 들어온 뒤로 예비시모는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입을 맞춘 사람처럼요. 잠시 뒤 아빠도 화장실에서 돌아오셨고 자리가 다시 4명으로 찾아 예비시모는 갑자기 명랑한 표정으로 태도를 받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돈어른, 그럼 우리 어른들끼리 따로 다시 한번 만나서 신혼집이든 혼수든 다 잘 협의하고 조율해 봅시다. 애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괜히 하면 복잡해지니까요. 아빠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저야 김서방이 우리 사위로 들어온다면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사돈. 예비시모는 그제야 웃더군요. 우리 사돈 어른이 눈치가 제법 있으시네요. 아주 좋아요. 의사 사위 보는데 당연히 그렇게 나오셔야죠.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지 않고 따로 하자는 건지, 왜 꼭 어른들끼리만 만나서 결정을 하자는 건지, 뭔가 숨기려는 기색이 너무 분명해 보였거든요. 입을 열어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 아빠가 제 무릎을 톡톡 치셨어요. 고개를 살짝 흔들며 조용히 하라는 눈치였죠. 저는 결국 입을 다물었고 상견례는 어정쩡하고 찝찝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어머님이 너무 무례했어.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까지 해놓고 어떻게 그런 표정으로 결혼 얘기를 해? 이 결혼 다시 생각해야겠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러자 아빠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했어요. 두리마, 너 왜 그러니? 어릴 때도 누가 너 놀리면 그냥 한 귀로 흘리고 잘 넘겼잖아. 네 성격 아빠가 다 알지. 아빠, 지금 그때랑 지금이 같아? 이건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리는 게 아니야. 결혼할 사람의 엄마가 우리 가족을 대놓고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 거야. 아빠한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나는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이걸 우리가 끝까지 참으라고? 나 진짜 결혼 안 할래. 그냥 없던 일로 해줘. 제 말에 아빠는 잠시 조용히 있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리마, 너 김서방 없이 살 수 있겠어? 아니잖아. 너 며칠 전에 방에서 혼자 울었잖아. 아빠가 그걸 모를 줄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네 얼굴만 봐도 다 안다. 네 방 불 꺼져도 네 숨소리만 들으면 아빠는 다 안다고. 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아빠가 다 듣고 있었다는 게 창피하면서도 마음이 짠했어요. 두리마,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잡아야지. 사돈 말이 좀 심한 건 맞지만 이 아빠가 다 감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 생각이 있으니까 넌 찬웅이만 생각해. 네 결혼만 신경 쓰라고. 아빠는 담담하게, 너무도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 정도 모욕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사람처럼요. 얼마 뒤 아빠는 예비시모와 단둘이 만나고 오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표정은 담담했지만 저는 그 얼굴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아빠, 대체 어머님이 뭐 해달래? 병원? 집? 아니 설마 다 해주기로 한 건 아니지? 아빠는 잠시 말없이 물만 한 모금 마셨고 이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두리마, 그 정도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냐? 뭐? 그럼 진짜 다 해주기로 한 거야? 일단 해달라는 건 다 해주겠다고 했지. 신혼집은 내가 해주기로 했고 개인 병원은 나중에 사위가 원하면 그때 도와주기로 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터뜨렸습니다. 해달라는 걸 전부 다 해주겠다고? 아빠 진심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돈 주고 사위를 사오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건 너무 비참하다고. 하지만 아빠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리마,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적인 걸로 일을 해결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법이다. 아니 아빠 진짜 미치겠어.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하면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난 지금이라도 접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빠나 나나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단 말이야. 아빠는 절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빠 다리가 이런 게 문제지. 미안하다. 근데 두리마, 지금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넌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세상에 너만 이런 결혼하는 거 아니다. 다른 집도 다 비슷해. 조금만 더 이해해줘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울컥했습니다. 싫어. 진짜 싫어. 나 이렇게 결혼하고 싶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아빠가 큰돈을 써가며 뒤를 봐줘야만 하는 이 결혼은 너무나 불편했고 생각할수록 속이 뒤틀리고 마음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아빠한텐 너무 죄송했고 나 자신에게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지치지도 않고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찬웅 씨가 전문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돈을 모을 여유도 없고 집을 장만한 처지도 안 되니 형편되는 내가 좀 도와주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며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하셨어요. 결국 저는 또다시 아빠에게 져버렸습니다. 못난 딸, 부끄러운 딸이라는 생각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며칠 후 드디어 청첩장이 나왔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금박으로 이름이 새겨진 인쇄 상태도 아주 좋았어요. 양가 이름이 딱 박힌 걸 봤습니다. 그런데 청첩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신랑 신부의 이름과 시어머니의 이름은 박혀 있었지만 아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청첩장을 손에 든 채 아빠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빠, 청첩장 잘못 나온 것 같아. 아빠 이름 빼먹었네. 어머님이 자기한테 맡기라고 해서 나눴는데 실수를 하셨어. 그러자 아빠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말이냐? 실은 안사돈이 결정한 거야. 결혼식 날 내가 여행 좀 다녀오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비행기 표도 끊어줬다.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를 내 결혼식에서 빼려고 여행을 보낸다고? 어머님이 아빠 결혼식에 못 오게 하려고 여행을 보내려고 한단 말이야? 정말 너무하네. 그래, 그 안사돈이 내가 좀 불편한가 봐. 체면 깎이는 게 싫은 모양이지. 저는 부하가 치밀어 올라 화를 냈습니다. 아빠! 나 이 결혼 안 해. 진짜 더는 못하겠어. 이건 아니야. 나 진심으로 못 견디겠어. 또 그러네 또. 둘이마, 내가 뭐라고 했어? 이 고비만 넘기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했잖아. 아빠 없는 결혼식이 아무 일 아니라고? 내가 아빠 없는 결혼식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나 아빠 몰라? 나 그렇게 단순한 사람 아니야. 그러자 아빠는 조용히 오래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한테 다 생각이 있어. 네가 상처받지 않게, 욕먹지 않게. 그러니까 이 결혼은 무조건 올려라. 그날 밤 아빠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길고 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엄마가 떠난 이후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저를 키워왔는지, 그리고 절대로 제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결국 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신부 화장을 했어요. 예식장에 도착해서 웨딩드레스를 갈아입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웨딩드레스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다가와 웃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딱 오늘의 신부야. 근데 네 아버지는 안 오신 거지? 저는 거울을 보며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돌려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어머님이 못 오시게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흠칫하더니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어요. 얘는 날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네. 네 부친이 알아서 피해 주신 거야. 아무튼 어머님은 저희 아빠가 부끄러우신 거죠?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손뼉을 툭 치더군요. 아유 둘이마, 새아가, 오늘은 그냥 잘 넘기자. 오늘의 신부가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서 되겠니? 자, 따라해봐. 스마일. 웃어야지. 신부는 무조건 예쁘게 웃어야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아빠가 안 오는 줄 알고 매우 흡족한 얼굴로 하객맞이를 하러 나가셨습니다. 이윽고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했고 무대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됐죠. 신부인 전 아빠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절뚝이며 걸어 들어가는 아빠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혼주석에서 얼굴이 사색이 되도록 굳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아빠 없이 결혼식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빠도 같은 마음이셨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혼주석에서 벌떡 일어나 저희 부녀 쪽을 향해 손짓을 하며 조용히 외쳤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돌아가세요. 뒤로 돌아가요.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아랑곳하지 않고 정면을 보고 걸었습니다. 저 역시 앞만 보고 걸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무대 아래까지 뛰어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봐요, 사돈 어른. 약속과 다르잖아요. 어서 나가세요. 지금이라도 빠지시라고요. 그러자 아빠가 일부러 귀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요. 속삭이지 말고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낮게 외쳤습니다.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오늘은 여행 가시기로 했잖아요. 하객들 앞에서 망신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러자 아빠는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허, 사돈, 제가 어떻게 제 딸 결혼식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리가 아니지요. 그냥 참아주세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 그대로 서 있었고 그때 저희 병원장님이시자 주례를 맡은 분이 마이크를 들고 저희 부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혹시 김한국 씨 아니십니까? 신부 아버님이 김한국 씨 맞으시군요. 아이,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네요. 모든 시선이 저희 부녀에게 쏠렸고 주례자는 목소리를 높여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의사 간호사 여러분, 저 어르신이 누구시냐면요. 우리 병원에 매달 1억씩 기부하시는 분입니다. 그 덕분에 수백 명의 환자가 무사히 치료를 받았고 병원 내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 인사드립시다. 그 말이 끝나자 신랑 쪽 의사 하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의 하객인 간호사들 모두가 허리를 90도로 숙여 아빠를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갈채가 쏟아졌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준 아빠. 그 손이, 그 이름이, 그 자리가 얼마나 크고 소중했는지 그제야 모두가 알게 됐던 거죠. 그제야 저는 진짜 신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저를 무대까지 이끌고 조용히 혼주석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얼굴은 토마토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의자에 꼼짝도 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체면이 깎일까 두려워했었는데 아빠가 대단한 위인인 걸 알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보통 신부라고 하죠. 하지만 제 결혼식의 진짜 주인공은 아빠였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에도 병원 관계자들과 의사들 모두가 줄을 서서 아빠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기까지 했습니다. 허허, 아니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들 왜 이러실까? 그래요, 축하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빠는 늘 하시던 대로 겸손하게 웃으면서도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엔 시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패백을 마치고 모든 예식이 끝난 뒤 저와 남편은 신혼여행을 위해 리무진 앞에 섰습니다. 아빠, 저희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어머님, 아빠가 오셔서 많이 불편하셨던 건 아니죠? 제가 마지막으로 건넨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당연히 안 불편하지. 내가 큰 실수와 결례를 저질렀어. 둘이만 미안하다. 그리고 사돈어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못난 인간 용서해 주세요. 허허, 제가 약속을 어겨서 미안한데 사과는 사돈이 하십니까? 허허, 아무튼 사과해줘서 고맙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정말 많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들었나 봅니다. 제 언행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두림이 너한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제야 사람들도 다 떠나고 진짜 혼자가 된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고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생각보다 오래 들지 못하시더라고요.
곧 고개를 들었는데 시어머니의 두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빠는 처음부터 이 결혼식이 단지 결혼만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말보다 행동으로, 침묵으로 단호하게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복수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많이 부끄러우셨는지 울컥한 표정으로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빠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비행기를 타고 떠나며 아빠와 시어머니가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지는 상상만 하며 웃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친정에 인사를 드리려 전화를 걸었는데 아빠는 뜻밖의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지금 봉사 중이니까 매주 가는 보육원으로 와줄래? 여기서 같이 있다가 집에 가자. 그래서 남편과 저는 차를 타고 30분을 달려 그 보육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빠가 아이들과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정하게 아이들 손을 잡고 종이를 한 장 한 장 접어주는 모습은 항상 그래왔듯 멋지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함께 복도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찬웅아, 두리마, 너희 왔니?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시어머니는 살짝 부끄러워하면서도 웃으며 말했어요. 새아가, 나도 사돈어른 따라다니면서 봉사하기로 했어. 나도 이제 좀 배워야겠더라. 늦었지만 나도 조금씩 해보려고 해. 정말요? 저희 아빠는 이제 부끄럽지 않으신 거예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들이 의사가 된 이후로 어깨에 벽돌 하나씩 쌌더니 나도 모르게 사람을 내려다보게 됐더라. 겉모습만 보고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어. 근데 결혼식 날 사돈 어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알게 된 순간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졌어.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 새아가,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 그때 그 표정, 그 행동들 다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사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곤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에 생기를 띠며 마치 낭랑 18세 소녀처럼 신이 나 본인이 한 일을 하나하나 나열하셨습니다. 나 애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다. 그리고 점심시간엔 식당에 내려가서 음식 만들기도 했어. 아유, 김치전 부치는 거 나름 재밌더라. 너희도 밥 먹고 가라. 내가 만든 된장찌개 오늘 진짜 맛있어.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와, 어머님이 여기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주셨네요. 정말 보기 좋아요, 어머님. 그 말에 시어머니는 민망하면서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은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빠가 계획한 복수, 아니 참된 참교육이라는 걸요. 시끄럽게 따지지도 소리치지도 않으셨지만 아빠는 단 한마디의 호통 없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시어머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없이 진심으로 설득하는 사람. 저희 아빠는 정말 말 그대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개인 병원을 차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줄곧 지켜온 그의 진심은 하나였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간호사로 병원 현장에서 환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우린 알기에 남편과 저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뭔가를 요구하거나 개인 병원 차려달라는 말씀은 입 밖에 꺼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단 한 번도요. 그날의 결혼식은 시어머니 인생에서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 저는 아들과 딸을 차례로 낳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일하는 시간엔 다른 누군가가 두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새아가, 우리 손주들 피곤했나 봐. 금방 잠들었네. 그냥 오늘은 내 집에서 재우자. 넌 가서 푹 쉬어라. 그래도 되겠어요? 어머님이 힘드실까 봐 걱정돼서요. 아이고, 힘들긴 뭐가 힘드니. 내 새끼들이고 내가 보는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내일 아침 밥 먹이고 유치원도 내가 데려다 줄게. 넌 오늘 하루만이라도 신경 끄고 푹 쉬어. 그럼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아유, 감사하긴 뭘 감사해. 당연한 일을 하는 거지. 정말로요. 어머님 없었으면 애들 어떻게 키웠을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사돈 어른이 해주셨겠지. 그분은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잖니. 아직도 사업 크게 운영하시고 기부도 하고 봉사도 빠짐없이 다니시고. 아유, 진짜 그런 분이 또 있을까 몰라. 남들이 존경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존경한다고. 그리고는 말끝을 흐리시더니 조용히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10년 전 내가 그분을 부끄러워하고 결혼식장에 못 오시게 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지? 네, 기억나죠. 그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난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너져. 그때 내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정말 미안했다. 저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그게 어머님께 드린 복수였대요. 조용하고 아주 묵직한 복수요. 그날 이후 어머님이 확 바뀌신 걸 보면 성공한 복수죠. 시어머니는 크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튼 뭐 복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날 이후로 난 정신 제대로 차렸어. 그러더니 갑자기 뒷뺨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하자. 또 부끄러워서 얼굴이 달아오르려 한다. 어머님이 먼저 꺼내셨잖아요. 아유, 그랬냐? 아무튼 얼른 집에 가서 쉬어. 애들은 내가 맡을게. 그날 저녁,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며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전날 밤처럼 마음이 복잡하진 않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가득 찬 마음으로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말투 하나, 행동 하나,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때 결혼을 포기할까 수백 번 흔들렸던 제가 그때 아빠만 믿고 끝까지 가보자고 결심했던 그 선택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선택의 중심에는 아빠가 계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빠는 제게 영웅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본받을 위인이기도 하죠.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이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도 가족이란 이름 아래에서 더 많은 용기와 따뜻함을 품을 수 있길 그런 바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